다음 날인 11월 14일, 미군기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있는 대유동 굴짜기에 맹폭을 가하였다. 인민지원군은 초긴장을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사령부 본부를 차단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볏집으로 덮여놓았던 차량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1차 전역에서 미군으로부터 노획한 차량들을 대유동 굴짜기에 숨겨놓고 집단으로 덮어놓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하여 미군 전투기 4대가 지상에서 10m 정도의 저공으로 날아다니며 찾고 있었다. 미군은 그들의 장비가 중국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전역 때 그들이 도망간 지 한두 시간 만에 전투기들이 다시 날아와 자기들이 버리고 간 무기나 장비들에 소위탄을 퍼부어 불태워 버렸다. 이번에도 하도 저공비행으로 날아다닌 통에 볏집이 날아가 버리고 번쩍이는 미군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맹폭격을 하였고 지원 요청을 받은 전투기 수십 대가 합세하여 폭격하였다. 인민지원군은 뻔히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저공비행하는 미군기를 향해 온통 소총 사격으로 대응하였다. 그래도 숨겨놓은 차량의 절반이 더 되는 30여 대가 잿더미로 변하고 나머지도 거의 못쓰게 되고 말았다. 펑 사령관은 홍세주에게 버럭 화를 냈다. 어떻게 뺏은 차량인데 그렇게 다시 잃고 마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차량 또 뺏으면 될 것 아닙니까? 또 뺏을 자신 있어? 그럼요. 자신 있다마다요. 11월 16일 펑 사령관은 제팡 참모장에게 인민해방군의 미끼 작전과 유엔군 측의 공격 상황을 보고하라 하였다. 이날도 아침부터 덩화, 한센추, 홍세주 부사령관, 제팡 등이 다 모여 작전 상황을 논의했다. 아군은 계획대로 서서히 물러나며 적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제38군 112사단은 개천이 서북쪽에 있는 비우산 일대의 진지를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비우산은 군우리와 동쪽의 덕천, 남쪽의 순천을 넘볼 수 있는 요층지이기 때문에 미군을 유인하는 큰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제39군 115사단도 덕천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동부전선 상황은 어떻소? 아군은 황초령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더 빨리 미끼에 걸려든 것 같았습니다. 미군은 황초령, 풍산, 명천이 세 곳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아마 1차 전역에서 혼이 나서 신종을 기한 것 같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박천, 용산동, 영변, 덕천으로 있는 선까지 올라와 있고 동부전선에서는 약간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하갈우리, 풍산, 명천 북쪽을 잇는 선까지 올라왔을 뿐입니다. 듣고 있던 홍세즈가 건의한다. 저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습작전을 펴서 패하고 물러난 것처럼 위장하여야 합니다. 좋아, 홍 부사령관의 의견대로 하자고요. 이렇게 하여 인민지원군은 서부전선에서 운산 구장을 잇는 북쪽과 영변 동북쪽에서 싸우다 후퇴하고 동부전선에서 제20군이 유담리 서쪽과 서북쪽에 집결하고 제42군 주력이 황초령 북쪽에서 하던 저격 임무를 이어받아 공격을 하다가 영변 동북쪽 일대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 측은 인민지원군이 겁을 먹고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기껏해야 6만에서 7만 명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깔봐도 될 상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11월 21일에는 이미 자기들이 예정한 공격 개시선에 들어서고 있었다. 미 제24사단은 박천 서쪽의 가산에 이르렀고 한국군 제1사단은 박천 북쪽의 장신동에 도착했고 영국군 27여단은 용산동에 도착했으며 미 제1기병사단은 영변 북쪽의 입석에 도착했고 미 제2사단은
구장 남쪽의 강정에 이르렀다. 한국군 제7사단은 군우리 지구에서 동쪽의 덕천, 용문산으로 이동하고 한국군 제8사단은 영원 및 그 이북으로 이동했다. 미 제25사단, 영국군 제29여단 그리고 터키 여단도 계속하여 이선에서 전선으로 이동하였다. 유엔군은 인민지원군이 저기령 산맥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워커가 설정한 공격 개시선은 박천 서쪽 20km 지점의 납청정으로부터 태천, 운산, 온정, 희천을 잇는 선이었다. 동부전선의 미군은 미 해병 제1사단이 하갈우리 북쪽에 이르렀고 미 제7사단 주력이 풍산에 들어왔는데 그 선두 연대는 벌써 압록강변의 해산진에 도착했다. 한국군 수도사단은 청진 남쪽의 영원동에 이르고 역시 한국군 제3사단은 합수에 들어왔다. 미 제3사단은 함흥, 영흥에 이르렀다. 이때 인민지원군 주력은 이미 전부 예정한 집결지역에 도착하였다. 서부전선에서 제50군, 66군, 39군, 40군, 38군, 42군 주력은 이미 정주 서북쪽 구성, 태천, 운산, 덕천 북쪽과 영원 동북지구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동부전선에서는 제9병단의 27군이 이미 구진리 지역에 도착하였고 제26군은 호창강 어구에 도착하였다. 이때쯤 제9병단의 3개군 12개 사단은 이미 전부 비밀리에 저녁 대열로 집결하고 있었다. 제9병단의 진군과 집결의 행동은 유엔군이 발동하고 있는 공중저지에 걸려들지 않았고 어떤 낌새도 채지 못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계 인사들은 훗날 인민지원군의 위장 전술을 보고 당대 전쟁 사상의 기적이라고 경탄한 바 있다. 11월 넷째 목요일 23일 그날은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이다. 청천강 남쪽에 포진한 미 제8군 13만 6천여 명의 병사들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병사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고기와 소스, 감자, 스프가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12월도 오지 않았는데 살인적인 추위가 닥쳐왔다. 음식이 얼어버릴까봐 나오는 즉시 빨리 먹어치우고 후루룩 들이마셔야 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으니 한국 역사상에 이렇게 기온이 꽁꽁 얼어붙은 적이 있었던가? 이것이 무슨 하늘의 조화인가? 그러나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구상의 젊은이들이 이 좁은 한반도에 모여 서로를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살기 등등히 버티고 있는데 어찌 하늘이 얼어붙지 않겠는가? 인간의 도끼가 하늘까지 솟구쳐 올라갔던 것이다. 미군 병사들이 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눈싸움밖에 없었다. 편을 가를 새도 없이 약간만 넓은 공간으로 나온 병사에게는 무조건 아무에게나 눈을 뭉쳐 던졌다. 한 병사가 눈싸움에 몰려 구석으로 가더니 넘어졌다. 또 한 병사가 눈을 던지다가 그 병사 위로 넘어졌고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대고 서로 웃어댔다. 둘이 엉키고 보니 백인과 흑인이었다. 백인 병사가 야, 넌 이름이 뭐야? 나 앤드류. 넌? 나 로버트. 야, 너 내 여자친구 사진 한번 볼래? 어디? 야, 예쁘다. 나도 여자친구 사진 있다. 어디? 와, 내 여자친구보다 더 예쁘다. 난 이번에 돌아가면 프로포즈 할 거야. 와, 어쩜. 나도 이번에 돌아가면 프로포즈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다고. 고백할 문구까지 다 적어두었는데. 넌 어디서 왔어? 나 플로리다. 넌? 나 몬테나. 우린 양쪽 끝에서 왔네. 우리 꼭 돌아가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자. 그러자. 브라보. 그들은 처음 본 사이인데도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처럼 금방 친해졌다. 미국인이 흑인과 백인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고 같은 내무반을 쓰고
식사를 같이 한 것은 한국 전쟁에서가 처음이다. 더 정확히는 스미스 부대 때부터이다. 흑백 혼합이 무슨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고 갑자기 여분의 부대가 합류하여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하여 흑백이 일단 함께 부대를 조직했던 것이다. 그 전의 미국인은 자기들이 노예로 잡아온 흑인을 불결한 짐승 대하듯이 하여 어디서나 섞이지 않게 분리하였다. 스미스 부대는 한국전에 참전한 최초의 미군으로 전쟁 초기에 남침한 북한군의 예붕에 맞서 22일간이나 사투를 벌였던 부대이다. 스미스 부대의 참전은 미 의회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임시로 메가더의 요청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미군의 군사력은 걱정스러울 만큼 약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미군 병력은 유럽에 조직한 반공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고 극동에 배치된 미군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후 6월 30일에 트루먼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지상군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였고 7월 1일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스미스 부대가 우선 부산에 도착한 것이다. 선발대로 선정된 스미스 부대는 찰스 스미스 중령이 지휘해야 하는 제21연대 1대대였다. 그때 1대대는 2개 중대의 병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중대는 3대대로부터 보충하기로 하였다. 전체 병력은 지원부대까지 합하여 406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대에 주어진 최초의 임무는 지연이었다. 스미스 중령이 받은 명령은 단지 1시 앞이 부산에 도착한 후 대전으로 이동하라. 가능하면 북한군이 더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막아라.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 가 있는 처치 준장으로부터 받아라 정도가 다였다. 당시 실제로 극동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것이 전부였다. 7월 초에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특수 임무부대는 오산에서 남쪽으로 진군하는 북한군을 발견하게 된다. 산속에 숨어 있다가 모든 화력을 다하여 저지작전에 들어갔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다. 밀려오는 북한군 탱크를 4대는 파괴하였지만 나머지 33대는 스미스 부대를 지나 계속 남진하였다. 즉, 스미스 부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버리고 말았고 사력을 다하여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나 전선은 최후의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말았다. 이들 스미스 부대는 첫 번째 전투에서 150명의 사상자 및 행방불명자를 내고 72명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인민지원군 제38군은 덕천까지 이동했고 42군은 서쪽으로 연변까지 이동했으며 운산의 40군은 희천 정면으로 이동했고 제40군과 태천의 39군은 청천강 북쪽 정면에서 은폐 매복하고 있었다. 11월 24일에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은 자기들이 공격의 시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계속하고 동부전선에서도 유담리, 신흥리 등을 돌파하였다. 24일 이날은 메가더가 도쿄에서 날아와 미 제8군 사령부에 총공세를 직접 격려하며 크리스마스는 본국에서 세게 해주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동경의 정보 참모 윌루비 소장이 메가더에게 준 정보는 오직 16,500명에서 34,000명의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와 있다 정도였다. 이 당시만도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메가더는 유엔에 제출한 특별 보고서를 통해 소수의 의용군이 개별적으로 참전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돌변하여 중공군 병력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압록강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또한 합동본부에 대규모 병력과 물자가 압록강을 건너고 있으므로 이를 빨리 저지하지 않으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본부에서는 메가더의 돌변이 어리둥절했다. 그는 더 나아가 11월 중순에 합동본부에 서한을 보낸다. 2주 이내에 김일성을 완전하게 항복시키겠음. 30개쯤의 원자탄을 사용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방사선 물질 코발트 벨트 지역을 만들어 어느 나라도 통과 못하게 할 것임. 그 후 장제스의 국부군 50만 명에게 코발트 활성 지역의 경계를 맡길 것임.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에 B-29기를 동원 원자탄을 투하하여 그들을 달콤하게 만들겠음. 메가더는 한국 전쟁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메가더는 장기전을 벌이려는 워싱턴과 윌로비의 전략을 알 턱이 없었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동부전선은 도쿄의 유엔군 총사령부가 직접 지휘하는 미 제10군단이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사단, 제3사단을 지휘해 장진호에서 무평리 강계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다음 날인 25일이 되자 유엔군 병력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루 속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저녁 무렵 중국인민지원군 제38군, 42군은 정면의 각 군과 협동하여 먼저 약한 덕천, 영변의 한국군 제7, 8사단을 향해 기습적으로 맹공을 가하였다. 1950년 11월 7일에서 12일 24 2차 전역이 시작된 것이다.